안 보여?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거 다운 받았죠? 예. 생리적 암모니아제 지수는 생리적 산성 비료이고 질산제 지수는 생리적 알칼리 비료이다. 그래서 요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산칼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이다. 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바로 여기 있어요. 저렴하기 때문에. 제일 싸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수경재배에 쓰는 비료 중에서 2만원대 비료는 질산칼슘밖에 없어요. 2만원대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사수염과 십수염이 있는데 십수염이 좀 비싸고 사수염이 싼데요. 보통 우리가 사수염 같은 경우는 아모니아태가 필요 없을 때만 사용하고 십수염 같은 경우는 아모니아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슘을 공급하는 유일한 비료가 질산칼슘이에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비료에서 칼슘을 공급하는 비료가 없어요. 질산칼슘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메인이 뭐예요? 칼슘 농도가 되겠죠. 우리가 다른 비료로 칼슘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를 맞출 때는 칼슘은 최소 농도를 맞출 때 질산칼슘으로 조절해요. 그러니까 질산칼슘의 주성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 비료가 있고 부비료가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주가 질산칼슘은 주가 칼슘이 되겠죠. 부가 질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칼슘 농도를 맞출 때는 질산칼슘으로 맞추기 때문에 이거 조절할 수 없어요. 칼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질산칼슘의 용량을 맞추고 모질라는 질산체 지수를 딴 데서 채워놓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그래서 보시게 된 처방을 만들 때 보면은 보통 얘는 질산칼슘은 1톤에 몇 킬로 넣는 줄 아세요? 120kg, 100kg 엄청 많이 들어가죠. 120kg 들어가요. 근데 물에 잘 녹아요. 일단. 그 다음에 질산칼슘은 이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질산칼슘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히 사수염 같은 경우는요. 물 먹는 하마도 돼요. 그러니까 질산칼슘을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그럼 물로 변해요. 비료가. 물 흡수해갖고 물처럼 변해요. 이것들이. 아무튼 그런 습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요. 사수염 비료를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질산칼슘 그러면?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겠죠. 습한 곳에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물처럼 변한다고 했죠. 녹아버린다고 했죠. 이게 물로 변해요.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이에요. 질산암모늄은 고가예요. 그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해요? 질산암모늄은 사용할 때가 언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마치기. 질산암모늄 언제 사용한다? pH가 올라갈 때. 생리적으로 근권의 pH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 질산암모늄을 처방해서 우리가 pH를 근권 pH를 올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pH가 상승하면요 B통에다가 한 2kg, 4kg를 그냥 계산할 것 없이 일단 넣으라고요. 넣어놓고 나중에 계산할 거예요. 일단 2kg, 4kg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새로 처방할 때 조절 만들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비료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이걸 쓰고 대신에 질산암모늄만 추가로 넣어요. 왜 넣느냐? 우리가 질소 비료 계산할 때 우리가 몇 퍼센트를 오차범위 둔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0에서 20%를 오차범위로 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질산암모늄을 한 2kg, 4kg 넣는 거 갖고는 전체 처방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질산제. 그래서 암모니아한테는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우리 pH를 떨어뜨리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폭약의 원료이다. 그래서 이거는 질산암모늄 같은 데는요 중동 지역에 못 사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었기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동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저걸 갖고 있으면은 잡혀간대요. 테러리스트로. 그래서 굉장히 사제 폭탄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거 갖다 폭탄에 원리기 때문에 저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폭발물을. 그래서 이런 테러가 많거나 정적이 불안한 지역에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저기 불법으로 돼 있어갖고 질산암모늄을 못 쓰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질산암모늄 처방을 안 하겠지. 다른 암모늄 처방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산칼륨을 보게 되면은 칼륨도 포함하고 있고요. 질산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은 질산칼륨은 좀 가격이 좀 나가요. 질산칼슘 다음으로 많이, 그러니까 칼슘보다 비싼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비료가 바로 질산칼륨이에요. 질산칼슘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질산칼륨을 두 번째로 많이 써요. 질산칼슘을 한 120, 30kg 넣는다고 하면은 질산가리 같은 경우는 한 80kg 집어넣어요. 엄청 많이 집어넣죠. 그러면은 질산칼륨의 목표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목표로 하죠? 이 칼륨을 목표로 한다.
칼륨은 지금 포타슘이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는 앞으로 이제 포타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칼륨과 포타슘 같은 말이긴 한데 현재는 공식 용어는 포타슘이에요. 아무튼 질산칼륨을 할 때는 바로 칼륨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 칼륨을 다른 비료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황산가리다 공급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질산가리를 집어넣고 모질라는 걸 우리가 황산가리 집어넣거든요. 일단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인산아모늄이 있는데 제인산아모늄 같은 경우는 칼륨이 많거나 암모니아태 질소가 필요할 경우에 제인산가리 대신에 사용한다. 그 제인산아모늄은 일반적인 농장에서 농장주분들이 많이 안 갖고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방전을 만들 때 pH가 올라가면요 물어봐요. 집에 인산아모늄이 있습니까? 질산아모늄이 있을까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 인산아모늄은 안 갖고 있고 인산가리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질산아모늄을 갖고 있어요. 처방전을 만들 때 우리가 그때 만약에 질산아모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인산아모늄을 갖고 아모늄을 추가 처방한다. 이것들 추가 공급하는 처방전을 만들어요. 이것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산아모늄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암모니아태 질소를 추가적으로 넣기 위한 것들이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할 때 보통 아모니아태가 붙어 있는 것들은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게 목적인 비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산아모늄은 질산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태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게 돼. 인산아모늄은 뭐예요? 인산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암모늄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산가리를 넣으면 되는데 암모늄을 넣는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암모니아태를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그리고 질산가리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비료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요? 그 다음에 그러게 되면 이제 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칼슘이 있고, 질산갈리가 있고, 질산아모늄이 있고, 질산마그네슘이 있는데 요 다섯 가지가 뭐예요? 질산을 공급한 질산비료가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제인산아모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비료가 있어요. 이는 이산 형태는요. 우리가 pH 5에서는 일가만 존재하고요. pH가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이가 이온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일가 이온은 흡수를 잘하고요. 이가 이온은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가 이온에서 이가 이온으로 바뀔 때 흡수를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흡수를 못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가 보면 pH가 6 이하에서는 10%가 되고 이가고요. 그러니까 6에서는 90%가 일가잖아요. 그럼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6.5가 되면은 22%가 이가이고 보통 이제 pH 7이 되면 40% 이상이 이가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pH가 높아질수록 인산의 흡수율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pH가 높아지면 인산결핍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이것들이요. pH가 이제 1가에서 2가로 바뀌게 되면은 흡수를 못하는 구조로 식물체는 흡수를 못한다. 여기서 그러면 식물들은 아까 모든 걸 봤죠. 앞에서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이온의 형태로 흡수하지 이온이 아닌 것 흡수를 못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여담이에요. 그냥 설탕 그럼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포도당은 이온이에요, 이온이 아니에요? 이온이 아니죠. 그러니까 못하죠, 당연히. 이온이 아닌 것 흡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이 아닌 것 흡수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칼슘하고 인하고 만나면요. 이제 칼슘하고 인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침전도 되고 흡수가 못하고요. 우리가 황하고 특히 인산비료들은 인산하고 황하고 만나면 뭐가 될까요? 인산하고 칼슘하고 그러니까 이 인산하고 칼슘하고 나면 응고가 되거나 흡수를 못하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산비료는 인산이 포함된 비료는 칼슘과 만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보통 A통, B통을 나눌 때 보통 우리가 B통에는 칼슘이 들어간 비료를 넣지 않는다. 이게 또 A통에만 칼슘을 집어넣고요. 칼슘이라는 게 특이한 게 칼슘과 반응해서 굳는 비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칼슘은 A통에 따로 보관하는 이유가 저기 있어요. 얘들요. 인산도 만나면 안 돼요. 칼슘은. 칼슘과 인산이 만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인데 해리곡선인데요. 보시면은 pH가 5, 6일 때는 1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다가 2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7이 넘어가면은 이가 이온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가 이온을 흡수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인산가리가 있고요. 제인산아모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인산가리를 많이 사용한다. 인산아모늄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산아모늄은 일단 인산아모늄 비싸요. 인산가리보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쓸 이유가 없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산가리는 우리가 인산가리의 목적은 가리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인산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따져야 돼. 주비료가 뭐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산가리의 목적이 뭐예요? 주가 인산의 공급이죠.
왜냐하면 인산가리가 유일하게 인산을 공급할 방법이거든요. 인산을 공급할 때 바로 인산가리의 인산을 갖고 우리가 농도를 맞춘다. 인산 농도를. 그래서 보통 인산가리의 주비료는 인산이고 가리는 부비료가 돼요. 주비료는 바로 인산이고 부비료가 바로 가리이다. 그래서 인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산을 공급하는데 이건 당연히 인산은 뭐에 맞춰요? 내가 필요한 인산만큼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 인산암모늄, 이 암모늄은 뭐냐? 내가 pH가 높을 때 바로 암모늄을 추가해서 우리가 공급한다는 거죠. 이거는 목적이 인이고, 그러니까 주 비료가 인산이긴 한데 근권의 pH가 올라갈 때는 아모니아테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모니아테의 질소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칼륨이 많거나 얘기하는데 칼슘이 많거는 이거는 이제 얘기일 뿐이고 주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암모니아테 질소가 필요할 때. 그거 가르쳐 갈게요. 제리산암모늄을 이제 넣을게요. 그대로. 이건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대로 할 거예요. 칼륨이 많거나 가로치고 뭐가 많을 필요할 때 쓴다? 아모니아테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그에는 인산가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가리와 인산으로 되어 있고요. 제리산암모늄은 암모니아테와 인산으로 구입되어 있다. 철이 있어요. 철은 원래 용해대가 이제 낮은 원소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30분인데 지금 학교 11시까지 끝내고 그냥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까지 할까요? 그냥 갈게요. 그냥 뭐 일찍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할게요. 철은 원래 용해도가 낮아요. 그리고 용해 낮고 산소랑 만나면 잘 응고가 되거든요.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철을 이제 그 황산철이나 여마철 등으로 이제 공급할 때는 이제 그 pH 높을 때 침전, 근데 황산철이나 여마철 같은 공급해 주기도 하는데요. 주로 침전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킬레이트철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침전이 많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은 여마철이나 황산철로 돼 있을 때 초기에는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이온 형태가 되는데 요놈들이 산소랑 만나면 빨리 뭐라고 해야 돼요? 부용한 형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침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황산철이나 여마철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우리가 쓸 때는 킬레이트철을 사용한다. 킬레이트철을 여기서 할 때요. 킬레이트철은 식물이 흡수가 할 수 있나요? 흡수를 못한댔죠. 이온의 형태만 흡수한다 했죠. 킬레이트는 이온이 아니에요. 이온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킬레이트를 감싸고 그러니까 철을 감싸고 있는 이 킬레이트 구조물이 깨졌을 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근데 이온화가 되는데 이온화가 되게 되면 바로 흡수를 해야 되지. 만약에 탄소랑 만나게 되면 이게 다시 이제 문제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철에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뭐냐면 이제 킬레이트 생성하고 약간 액상철이 두 가지하고 가로철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킬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찌대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했죠. 킬레이트가 된 철 중에서도 특히 액상철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보통 철의 킬레이트 형태로 공급해도 알카리성에서는 칼슘과 망간, 구리와 만나게 되면 철을 빼감으로 침전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철을 킬레이트 형태로 공급해도 알카리성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이 어디 들어있어요? A통에 넣죠. A통에 넣을 때 우리가 뭘 집어넣어요? A통을 교정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다고 했죠? 질산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렇게 해야 철이 더 오랫동안 간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A통에다 넣는 철은 뭐다? A통에 넣는 질산은 A통의 pH 교정용이고 B통에 넣는 건 바로 우리가 B통이라는 건 바로 B통이라는 철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원수의 물을 교정하는 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A통, B통을 나눌 때 A통은 A통 교전용, B통은 원수 교전용. 그러니까 A통에 질산이 많이 들어가고 B통이 많이 들어가요. 거의 B통에 집어넣는 게 맞다. 거의 B통에 넣으셔야 돼요. C통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산을 쓸 때 C통 써요 안 써요? 쓸게 쓰는데 어떨 때 쓴다? 양이 많을 때만 쓴다. 예를 들어 내가 10리터 정도 든다 그러면 다 B통에 집어넣어. 한 20리터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A통에 B통에 3분의 2 집어넣고 나머지 3분의 1은 C통에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시드 탱크라고 해서 산을 반에 넣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B통에 넣고 여분만 C통에 넣는다. 근데 왜 우리가 C통에다가 산을 안 집어넣을까요? 산을 조금밖에 안 넣을까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B통에 넣을까요? 안정성 때문에요. 우리가 A통, B통을 들어갈 때 솔밸브가 뜨죠? A통, B통의 솔밸브는 pH하고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요것만 정량으로 집어넣죠. A통, B통이 딱딱딱 이게 뜨죠. 100배액으로 탁탁 들어가요. 물 100에 A를 섞죠. 그러면 내가 pH를 B커에다가 제가 한번 지난주 시켰던 거 있죠. 뭐요? B커에다가 A통, B통에 있는 여기다 1리터의 물을 넣고 양쪽에다 10ml 물을 떠서 집어넣으면 100배액이 되잖아요. pH를 쟀어요. 이게 5.8이 나왔어. 좋아요, 나빠요? 좋죠. 5.8이니까. A통, B통에서 5.8이. 그러면은 어때요? 양쪽이 100배로 톡 뜨면은 이 물은 뭐예요? 볼 것도 없이 5.8이 나오겠죠. 계속. 근데 C통에다가 A통, B통을 빼고 C통에 넣었어요. C통에다 산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통, B통은 뜨는데 C통은 뭘로 들어가요? 산 pH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죠. pH 미터는 고장이 잘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장이 잘 나고 얘가 만약에 오류가 뜨면 어떻게 돼요? C통에 있는 산이 쭉 들어갔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물이 작살나요. 그래서 위험해서 우리가 A통, B통을 주로 B통에서 산을 집어넣고 C통은 한 3분의 2, 그러니까 양이 많을 때는 3분의 2 정도는 B통에 넣고 3분의 1 정도는 C통에 넣으라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안정성 확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통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C통에 있는 산이 많이 들어갔을 때 pH가 그 사고 날 위험들이 높아져요. 얘들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EDTH철 자체는 흡수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EDTH철은 범위가 넓은 범위에서 이제 그 안정적인 인식이 되고요. pH5에서는 한 7에서 11 정도 사이가 되고 불용화된 반면에 pH가 6.5 이상이 되기에는 약 한 일주일 만에 50%가 불용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통이라는 거는 A통에 철을 넣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 킬레이트 철을 넣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 그 일주일 이상 아니면 2주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2주 이상 쓰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철이 아무리 내가 EDTA 처리라, 킬레이트 처리라 하더라도 불용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주에서 2주를 넘지 말라고 하는데 특히 여름에는 일주를 넘기지 말라고 해요. 왜 여름철에 일주를 넘기지 말라고 할까요? 겨울에 2주 정도 가도 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이 많을수록 철이 잘 분개가 돼요. 그러면은 겨울이 여름보다 광이 적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겨울철에가 조금 더 철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는 반면에 온도가 높고 광이 강한 여름철에는 철이 더 빨리 분개가 돼요. 킬레이트 철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DTA 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DTPA나 EDTA 철이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이요 보통 2배에서 4배 정도 가격이 비싸요. 근데 보통 6%에서 7%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를 반밖에 안 들어있는데 가격이 2배에서 4배가 비싸니 6배에서 8배가 비싸서 우리가 보통 액상철 같은 경우는 언제만 사용한다? 보통 6.2 이하가 될 때는 제일 싼 EDTA를 사용하고요. 보통 pH가 6.2 이상 넘어갈 때는 이제 액상철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6.2도 아니고 한 6.5 정도가 넘어갔을 때 이제 액상철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액상철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근권의 pH가 높을 때 주로 사용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권 pH를 했더니 근권 pH가 일단 한동안 안 되다 올 챘어요. 7.0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장 해야 될 거. pH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당장? 못 떨어뜨리죠? 그럼 내가 pH가 지금 7. 근권 pH가 7.0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당장? 액상철을 갖다가 B통에 A통에다가 부어야 되겠죠. 그래야 철교흡입이 안 나오겠죠. 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권 pH를 바로 못 낮춰요. 절대로. 시간이 떨어뜨리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전까지 어떻게 돼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액상철을 넣어서 철교흡입을 막아야 돼요. 이것들은. 그 pH를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 이유가 보통 저는 6.5를 이제 보거든요. 6.5를 봐서 6.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액상철로 교환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6.2만 돼도 뭐 그렇게까지 상관없는데 6.5 넘어가면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6.5가 넘어갔다고 식물이 철을 흡수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6.5가 넘어가도 7.0까지 흡수를 해요. 단지 흡수를 잘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흡수를 잘 하는데 나무가 연약하고 뿌리가 약하면은 흡수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pH를 6.5로 기준으로 해서 6.5가 넘어가면 액상철로 교환한다. 또는 우리가 비료를 다시 탈 수도 없잖아요. 이미 잔뜩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A통에다가 그냥 철이 없다고 가정하고 액상철을 갖다 부어요. 그냥. 철은요 농도가 높아도 그 장애가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6.5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EDTA 철, 그러니까 가루철은 아마 불용화 됐을 거로 판단하고 액상철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들. 그래서 킬레이트라는 거는 사탕의 껍데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이 100개 들어있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햇빛에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라는 건 뭐예요? 킬레이트 철도 햇빛에 놓으면 불용화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랑 만나면 불용화되고 산소와 햇빛이라고 볼게요. 산소와 햇빛을 사탕이 노출되어 있는데 열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봉지로 우리가 싸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 내에서 녹긴 하지만 계기 사탕을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갖다 사탕이 있는데 이것을 봉지를 안 사다 보세요. 100개가 다 뭉쳐서 다 못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 킬레이트철은 바로 뭐냐? 킬레이트라는 거는 바로 철이 다른 물질과 뭐예요? 산소와 못 만나게 막아내는 물질을 우리가 킬레이트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랑 못 만나게 한다? 산소랑 못 만나게 한다. 산소랑 못 만나게 한다. 산소랑. 그러면은 킬레이터는 다른 철과 결합이 다 다르며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요. 경쟁이온 농도, 페이스에 따라서 결합력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킬레이트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같이 있을 철과 취한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A통에 질산칼슘이 있잖아요. 질산칼슘과 킬레이트철이 만나게 해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칼슘이 킬레이트화가 되고 철은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1주 내지 2주 동안 빨리 생활하고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킬레이트철 말고도 뭐 망간이나 아연화 구리에서도 킬레이트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철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망간과 아연 구리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요. 킬레이트 그러니까 철에 의해서 철이 이제 불용화돼서 장애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 망간 아연에서의 그러니까 많아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경림에 사용되는 철을 볼게요. EDTA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거죠. EDTA 철, 제일 싼 EDTA 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DTPA가 있고 EDDHA 철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DTPA 철은 보면은 2에서 7까지가 있죠. 괜찮죠? 그 다음에 EDTHA 같은 경우는 2에서 9까지죠. 제일 비싼 게 바로 EDTHA 철이고요. 그 다음에 비싼 게 DTPA, EDTA가 제일 싸요. 그래서 범위를 보게 되면 안정적이잖아요. 가격이 비쌀수록 약산소, 산으로부터 강산에서부터 강알칼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EDTH 철 같은 경우 9까지도 버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EDTPA 철만 사용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7까지만 우리가 7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7까지는. 그래서 보통 7 정도를 보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EDTPA 철 정도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B라고 발려있어요. 그러면은 햇빛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불활성화가 되죠. 햇빛을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뚜껑을 항상 우리가 이제 양액통은 양액을 만들고 나면요, 양액을 조절하고 나면은 뚜껑을 덮어서 햇빛 침투 못하게 우리가 막아둔다. 그리고 성분은 보셨죠? 얘는 13%인데 6, 7% 약 반밖에 안 들어있다. 가격은 2배에서 4배가 비싼데 반밖에 안 들어있으니 실제는 4배에서 8배가 비싼 것이 바로 액상철이다. 비료 선택시 고려사항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료 성분의 용해도, 순도, 비료의 가격 쭉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요? 순도가 높아야 되고 잘 녹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료의 가격은 적정해야 되고 가격 간성이 높아야 되고 조제 용이성이 되고. 근데 여기서 여쭤볼게요. 원소 간의 비율이나 조제 용이성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시판된 비료들은 다 맞춰져 있어요. 다 이거든.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뭐가 있냐면은 순도하고 용해도하고 비료의 가격이에요. 순도가 높은 건 비쌀까요? 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순도가 높은 게 비싸겠죠. 그 다음에 용해도가 높은 것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은 질산칼슘이 있어요. 질산칼슘이 성분은 똑같이 질산칼슘 되어 있지만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야라라는 제품이 있어요. 야라는 뭐냐면은 야라란 마크가 찍혔으면요, 아 비싸다. 대신에 품질은 보장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야라께 있고 이제 수입권 유럽에 수입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시판되는 비료들은 한국 회사이긴 한데 생산지는 중국에서 갖고 와요. 우리나라에 비료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해 오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비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중국 비료도 등급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같은 질산칼슘이라 하더라도 이 용해도와 순도와 비료 가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도가 높고 용해가 더 좋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제품을 갖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약간 조금 그래도 신뢰성 있는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수입비로 판매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장회사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의 같은 공장이든가 중국의 비료 공장에 가게 되면은 그 한 공장에서 순도가 높은 비료부터 순도가 낮은 비료를 다 세팅한대요. 그럼 내가 순도를 뭐 A 등급을 주되 B 등급을 주기도 하면은 그 등급을 이제 가격에 따라서 A를 주기도 하고 B를 주는데 껍데기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똑같이 질산 칼슘이라고 써있죠. 등급은 써있지 않잖아요. 이것들. 그래서 보통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순도를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좀 브랜드 있는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비료원선 소량이므로 순도가 높은 걸 사용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판대에서 사용하게 되면 거의 다 순도가 높아요. 거의 다 높고 비료의 용화에서는 이제 용해도를 얘기할 때요. 그 용해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비료 용해가 낮다는 것은 조금밖에 먹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비료들은 시판되는 것들은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질산칼슘하고 황산칼슘이 있는데 이제 황산칼슘은 용해도 낮고 질산칼슘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 쓰는 건 뭘 써요? 황산칼슘을 안 쓰고 질산칼슘만 우리가 비료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거는 이제 당연시되는 얘기지만요. 그냥 시판되는 비료는 우리가 다 잘 먹는 비료들이에요. 단지 회사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보통 쓰는 비료가 질산칼슘, 사수염 십수염, 황산, 질산, 가리, 그다음 황산, 가리, 황산, 역, 그다음에 뭐 황산 마그네슘, 몇 가지 비료가 없어요. 그 비료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처방전에 나온 비료들은 다 용해도 높은 비료만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 철망과 아연은 킬레이트 화합으로는요 pH가 변해도 용해도가 높고 쉽게 침몰에 흡수된다. 그래서 또 킬레이트 화합물을 사용하는데 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 EDTA 같은 경우는 칼슘 이온과 최다가 높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은 석회질로 고정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EDDHA 철, 아까 EDDHA 뭐예요? 여기 나온 거 이거죠. 이거는 고가인데 품질이 좋아요. 근데 이게 4배나 비싸거든요. 얘보다 4배인데 뭐죠? 성분량은 반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8배가 비싸요. 이 경우에는 EDDHA철을 사용하면 좋긴 하는데 가격이 8배가 비싸요.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순도라는 거 없어요. 질산칼슘이 이제 90%로 가면은 순도는 뭐 이제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넘어갈게요. 순도 얘기는. 그리고 순도는요 사실은 메이커들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그러니까 뭐 야라코나 뭐 어디서죠? 효성 OMB나 뭐 대형이나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커 그룹들은 거의 다 순도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넘어갈게요. 저 이거만 할게요. 가격 너무 싼 거 쓰지 마세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질산칼슘이 한 14수염 정도가 사수염이 보통 시판되는 게 24,000원에서 2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통 비싸면 28,000원, 싸면 24,000원이거든요. 근데 한 18,000원에 질산칼슘 공급한다고 쳐요.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18,000원이면. 그러면 내가 18,000원이면 둘 중 하나죠. 원래 있던 비료 장사가 너무 마진을 많이 붙였거나 아니면은 이 비료가 조금 이상한 거는 둘 중 하나겠죠. 질이 나쁜 비료. 그래서 너무 가격이 낮은 비료는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 품질을 우리가 품질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메이커 있는 거 사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뭐 고형 비료를 사용해서 이제 저렴하나 용화하면 불편하죠. 최근에는 이제 수경재가 발달한 나라 중에서는요 농축 배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축 배양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료를 질산칼슘을 가루로 오는 게 아니라 농축해서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격이 비싸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국내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우리 화합물 중에서는 보실게요. 이제 내가 가리만 넣을 수가 있나요? 포타슘만 넣을 수가 있어요? 못 넣어요. 포타슘을 넣을 수가 없어요. 뭘 넣어야 돼요? 반드시? 질산 가리를 넣거나 인산 가리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산이 들어가거나 가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비료에는 내가
항상 하나를 넣게 되면 다른 비료가 따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질소이온은 충분히 넣으면서 양면을 적게 넣을 때는 질산칼륨보다는 질산칼슘을 사용하는 게 좋다. 뭐냐면은 볼게요. 질산가리는 뭐예요? 칼슘 하나에 질산이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죠. 그러면은 질산가리는 가리 하나에 질산이 몇 개 붙었어요? 하나 붙었죠. 가리하고 칼슘하고 그 가리가 이 칼리하고요. 얘하고 K하고 칼슘하고 있잖아요. 원자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가리가 40이고요. 칼슘이 39예요.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얘가 질산이 2개 붙고 질산이 하나 붙었죠. 그럼 얘가 같은 무게면은 얘가 어떤 상태가 돼요? 같은 무게면은 질산 칼슘이 질산태 질소가 2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질산 양을 많이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산 가리를 넣는 게 유리해요? 질산 칼슘을 넣는 게 별로 유리해요? 질산 칼슘을 넣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산 칼슘 같은 경우 넣을 때 질산 칼슘 같은 경우가 보통 질산량을 많이씩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넣을 때는요. 항상 내가 질소이온을 충분히 넣으면서 야민을 적게 넣을 때는 질산 칼륨보다는 질산 칼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무게일 때 질산 칼슘보다는 질산 가리보다는 질산 칼슘이 약 2배의 질산태 질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할 상황은 선택 상황이에요. 내가 어떤 양분이 부족해서 그걸 더 넣어주게 될 때는 특정 양분은 오히려 많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식물 생명에 따라서 질소를 많이 넣어야 할 경우가 있고 칼륨을 많이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륨과 염화칼슘은 칼륨과 칼슘으로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염화칼륨과 염화칼슘은요, 칼륨과 칼슘만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염화는 뭐예요? 염소기는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염화칼륨과 염화칼슘과 칼륨 공급할 때는 염화가리나 염화칼슘을 쓸 수는 있지만 뭐가 문제가 돼요? 염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소에 의해서 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염소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배양액의 종류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사용해 있는 배양액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종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듯이 이제 그 네덜란드 원액 표준액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덜란드 원액을 그 원시액을 기반으로 해서 그로단에서도 만든 그로단 양액들이 있고요. 또 그로단 양액을 갖고서는 그 네덜란드 원시액을 갖고서는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변형액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액이 엄청 종류가 많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면은 야마자키의 일본 원시액, 한국 원시액, 화란액, PBG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 벨기액이 있는데 이 안에 이 PBG액의 변형액들도 있고요. 벨기액의 변형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원인 양액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네덜란드, 그러니까 야마자키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쳤는데요. 화란액이나 벨기액 같은 경우는 2개가 나라가 붙어 있고요. 사실상 한 개의 나라처럼 움직였어요. 여태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게요. 인산 같은 경우는 얘는 3.75mm 이꼴로미,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가 되는데 얘는 어때요? 2.1이죠. 그렇다고 얘는 비싸다고 쳐요. 근데 보시고요. 황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화란액 같은 경우는 7.5 노르말 미리 이꼴로미 돼야 되는데 벨기에가 1.7이죠. 차이가 한 4배 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원시액하고 한국 원시액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화란액을 사용하거나 벨기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한국 원시액을 사용하거나 농사가 어떨까요? 다 잘 돼요.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어떤 의문점이 생겨요, 여기서? 아니, 한국 원시액으로 해도 잘 되고 화란액으로 해도 잘 되고 벨기에로 잘 돼요. 근데 내가 뭘 택할지는 뭐 그렇지만 그 결론은 뭐예요? 교훈이 여기서 어떤 걸 하든 간에 잘 된다. 농사 실력의 차이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배양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배양액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가 제일 귀찮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 분들이 이제 카톡으로 자꾸 양액 조성표를 바꿔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놈인데. 그럼 뭐냐면은
사실상 요걸 봤을 때 뭐 1단 계획이나 2단 계획이나 3단계 변형시키라는데 그 양이 10% 20%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이 양을 보기에는 10% 20%예요? 몇 배 차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다 잘 돼요. 재배 기술의 차이지 양액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뜻은 뭐냐면은 굉장히 적정 범위가 넓다. 왜 넓을까요? 식물은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만큼 빨아먹는다. 환경에 따라서 알아서 흡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지만 환경만 적절하다고 하면은 식물들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식물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생물체잖아요. 생물체는 스스로 자기 필요한 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방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재배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걸 갖고 이제 배양의 이제 그 양의 비료량을 계산해 본 건데요. 보세요. 질산칼슘 이제 10수형을 놔볼게요. 보면은 질산칼슘을 볼게요. 한국 원시액이 432, 야마자키 액이 325, 화산액 918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보게 되면은 얘가 493이 나오고 야마자키가 246, 한국 원시액이 246이 나오고. 근데 이상하죠? 왜 비료가 2배 차이 날까요? 얘랑?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한국 원시액하고 야마자키 액은요, 공급 이씨를 2.0, 1.5에서 2.0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 화란액은요, 공급액을 3.0으로 맞췄어요. 1.5, 2.0 맞춘 거고 3.0 맞춘 건 당연히 비료량이 거의 2배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일본 원시액하고 좀 차이가 나죠. 비료량 차이들은. 그러면 얘는 2배가 맞는데 또 차이가 이거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걸 봤을 때 양액을 조성할 때 그 편차들이 각 엄청나게 클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은 이거 미나원소 양이고요.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액이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거 넘어가고 제가 볼게. 이제 요거부터 설명, 요거 보고 요거 살짝 넘어가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이 배의 조성표가 뭐냐면요. 하한상은 있잖아요. 이 하한상이라는 거는 지금 이 질산대 지수가 50이 최하값이고 200 정도. 양액을 조성할 때 50에서 200 ppm 정도 사이에서 질산대 지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포타슘은 어때요? 50에서 50 ppm에서 350 ppm까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마그네슘은 어때요? 10에서 60 ppm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칼슘은 40에서 200 ppm이죠. 어때요? 하한선과 상한선이 몇 배 차이 나요? 한 4배에서 5배, 심한 6배가 차이 나죠. 요 안에 비료가 있으면은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액을 조성을 할 때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처방전을 만들 때 우리가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 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너무 막 비료 갖고 너무 막 벌벌 떨면 안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경재배에서 양액 조성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함수율이요. 그 다음에 pH, 그 다음에 EC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비료 조성표가 아니라 내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율이에요. 그 다음에 pH가 있고 EC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맞으면은 사실은 조성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벌벌 떨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제가 엑셀로 준 거 있죠? 그거 노트북 갖고 올 수 있나? 거기서 안 되죠. 거기서 안 되죠. 패드에서 안 되죠. 그거. 돼요? 패드 들어가 숫자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걸로 조성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 제가 이제
농가들 거그 뭐지 수리 분석표를 갖고 와서 그거 한번 조선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거 되게 그 엑셀이 우리 지도 교수님이 만든 건데 되게 잘 만드시. 엑셀 어딨죠? 내가 그때 카톡 다시 올려놓게 그러면 카톡. 카톡이요? 네. 이거 뭐였죠? 조선표 줬는데 이게 혹시 몰라 나도 잊어먹었어. 양액 조선표 만드는 그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저기 뭐 우리 과 마시고 딴 데 주면 안 되고 되게 교수님 어렵게 만든 거라 보면은 이거 같은 거 일단 미래원수도 보게 되면은 뭐 야마자키하고 쭉 있어요. 하나의 원시액이 적은데 특히 이제 이리텔 철 같은 경우는 하나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철은 어떤 게 다르냐면요. 이 철 용량이 여기 지금 화란액이 6.45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것보다 2배 이상을 써요. 그 이유가 있는데 앞면에서는 6.75가 들어가면 맞는데요. 6.45가 들어가면 맞는데 철은 더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톡 다시 한번 6.45가 맞는데 이게 앞면하고 폴라이트 6.45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코코넛 배지, 코이어 배지 사용할 때는 철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쓰라고 해요. 왜 2배 이상 쓸까요? 철에서는? 코이어 배지에서는 철을 코이어가 코코넛 껍데기가 철을 잡아요. 그래갖고 실제로는 정량을 줘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 철결핍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코이어 배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철을 2배 이상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코이어 배지가 들어온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그때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이어 배지를 사용했을 때 철결핍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를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코이어가 철을 잡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잡아서 내놓지 않고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철결핍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갖고 보통 네덜란드 아까 처방도 있죠. 여기 보면은 이 네덜란드 액이 보면은 이게 네덜란드 액이잖아요. 요것보다 보통 우리가 2배를 사용하게 돼 있다. 2배 정도. 그러니까 14 정도를 사용하게 돼 있죠. 이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PBG라는 거는 이게 네덜란드 온실 작물 연구소 배양이라고 해서 PBG 액이라고 저희가 알려지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연구할 때는 PBG 액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솔베놀에 대한 배분의 배양을 하며 다른 배양 종류와 달리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 뭐냐면은 이 PBG 액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PBG 액을 갖다가 계속 수정해 갖고 구역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BG 액을 한 번 만들었던 얘를 갖다가 뭐 그로단에서도 바꾸고 뭐 다른 그 뭐 퀸즐랜드라에서도 바꾸고 해서 이 변형되는 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PBG 액의 변형액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작물을 사용하는 이제 배양이고요. 또 유럽계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보통 피트를 사용한 배지를 1.5배의 물을 추출했을 때 원소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암면의 경우는 배진의 농도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진에서 물을 주사기를 빼갖고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양액 초선표가 되면은 이제 PBG액은 13.7cm의 암모니아한테 쭉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PBG액 가게 되면은 볼게요. A통, B통 볼게요. 그러면은 100배일 때 우리가 1톤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1톤에 22kg, 22kg, 48kg 들어가죠. 10수염 얼마 들어가요? 91kg 들어가죠. 92kg.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다? 질산태질수, 자, 10수염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산 가리가 많이 들어가고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거의 50kg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황산 가리 같은 경우도 30kg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 보통 뭐 인산 가리 같은 경우는 뭐 11kg, 11kg 들어가는 수가 있고 보통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10수염짜리 질산 칼슘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황산 가리하고 질산 가리 제일 많이 사용하고 볼 수가 있다. 진짜. 예.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엑셀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노트북 있는 사람 노트북 갖고 와보고요. 없으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갖고 와서 옆에 사람 거 봐가면서 이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처방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한번. 알겠습니다. 잘 되고요.